자, 오늘부터 요약집으로 강의합니다. 계약법부터 시작하면 되죠. 계약법. 요약집 몇 페이지부터냐면 166페이지부터예요. 166페이지 보시면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제 의의는 다 아시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무슨 의미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죠.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니까 교재 보시면 1번. 넓은 의미에서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뭐죠?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는 말은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고, 뭐 좁은 의미 이런 건 뭐죠?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왜 항상 이 안에 이렇게 분필이 막 들어있을까요? 아무튼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계약 자유원칙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한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다시 한번요. 계약은 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교재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고, 이것이 뭐 1번 계약 체결의 자유가 되는 거죠.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네요. 물론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2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할지 2억에 매매 계약할지는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3. 내용 결정의 자유가 되는 거죠. 요 내용 결정의 자유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임의규정, 임대차 제외, 요 말을 좀 적어 놓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은요, 다 임의규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뭐죠? 임대차를 빼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를 뺀 나머지 모든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시다가 갑자기 담보 책임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당황하시는데,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다 뭐라고요? 임의규정. 그죠?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는 특약도 가능하다. 당황하시는데 맞는 질문이죠. 왜요?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뭐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왜 내용 결정의 자유 옆에다 쓰라 그랬냐면, 결국은 당사가 자유롭게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면 실제로 내용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뭐죠? 다 임의기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의 자유인데 이런 얘기죠. 갑이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고 은 마음이죠. 뭐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돼요. 특히 뭐 둘이 뭐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한다면 뭐죠? 계약서 안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녹음할 수도 있고 깜부할 수도 있고 뽀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방식의 자유죠. 그죠?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불요식행위죠.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요. 방식의 자유 때문에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 따라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뭐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등 특별한 형식과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지고 계약 자유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입표예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적어놓으면은 막 딸딸딸 외우시는데 의미 없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이 될 수 있고 특히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중요한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판례가 있죠. 판례들은 이렇게 따로 안 할 겁니다. 따로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요. 해당 부분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필요한 거라면 검토해 드릴 거니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답 유형에서 지문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좀 연습하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 넘깁니다. 자, 168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처음에 뭐가 나오죠?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한다면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죠?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대가를 지급해야 되면 뭐죠? 유상.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면 뭐죠? 무상입니다.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기고 갑도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뭐가 돼요? 쌍모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교재 나오는 계약들이 얘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딸딸딸 외운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얘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쭉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요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꽁꼬로 주는 거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기니까 요 증여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킨다. 뭐가 되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란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뭐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 이게 중요한데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뭐가 돼요?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요.
반대로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 그래서 교재 좌측 맨 밑에 보시면 5번이죠. 밑에 두 번째. 같은 논리로 민법상의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편무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현상광고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관계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기억하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따로 기억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유상계약은 대부분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 두셔야 문제 푸실 때 뭐 하잖아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입니다. 다만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은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나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뭐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얘들 외우지 마시고요. 4번 예약 본계약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솔직히 이게 제가 쓴 요약집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 쓴 이유는 아시겠어요? 우리 인원이 별로 없어서. 우리 인원이 많으면 인쇄도 하고 출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분이 쓴 책을 쓰는 거예요. 그죠? 교재에서 이 계약의 종류에서 그러니까는 조금 뭐 제 요약집이 몇 페이지냐면 170페이지예요. 170페이지. 제가 제 요약집은 더 얇아요. 그냥 170페이지까지만 나오는데 요건 좀 두껍긴 한데 그 다음에 제 요약집은 뭐죠?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한 20건, 30건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못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계약의 종류에서. 뭐냐 하면 실제로 계약의 종류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낙성계약이라는 개념하고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쓰잘데없는 건 얘기는 잔뜩 있고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일단 낙성계약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요. 그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에 대해서 을이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된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고 이것들이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요물계약의 종류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첫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이거 메모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죠? 요물계약은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계약. 따라서 보증금을 주기로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뭐가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 네, 마지막으로 현상광고가 뭐가 되죠?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요 네 가지 종류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맨 앞에 들어갈 때 성립요건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죠? 낙성계약이고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강고가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이죠. 그죠? 우리가 매매계약은 뭐예요? 낙성계약. 계약금 계약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이게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금 계약을 자꾸 매매계약의 일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 매매해서 계약금 얼마 줬는데 3천만 원 그랬으면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뭐죠?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상강고가 요물계약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현상강고는 유상이고 편무고 뭐죠? 요물계약이다.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상강고는 뭐죠? 지정된 행위를 하면 돈을 지급하는데 다시 말하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도급계약과 같은데 다만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로 하고 있는 게 뭐죠? 현상광고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갑이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신부름 센터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면 50만 원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를 완성을 하면 보수를 주기라는 거니까 이게 뭐가 돼요? 도급계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강아지를 찾아주면 50만 원 주겠다는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죠? 현상광고가 되는 거죠. 자, 을이라는 친구가 요 전단지를 봤어요. 봤더니 개 한 마리 찾으면 얼마가 생겨요? 50만 원이 생기니까 짭짤하는 생각에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을이 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면 나중에 을이 개를 못 찾는 것은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고요. 을이 이 강아지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현상광고는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강아지를 찾아와가지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갑만 을에게 얼마를 주면 돼요? 50만 원을 주면 되죠. 50만 원을 준다 유상인데 갑만 이행한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면요.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잡다한 계약의 종류를 외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물계약의 종류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이거는 낙성은 승낙, 요물, 물건 뭐 이러면 안 돼.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죠? 요 과정을 뭐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상광고는 뭐죠? 유상이고 편무인데 왜 그러냐? 요물계약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은 뭐가 원칙이죠? 낙선계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뭐가 있으면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기 때문에 1번 청약과 승낙에 일치한 계약에 성립해서 1번 뭐가 나오죠? 청약이 나오는 거죠. 청약에 대한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 이건 청약 아니에요. 왜요? 응, 살게. 그래도 계약이 성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살래? 이건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1억에 팔어 라고 했어요. 뭐예요? 청약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청약이 되고요. 그 정도 넘기지 마세요.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죠?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교재 이제 하단에 백화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노점 하시는 분이 길거리에다가 옷을, 상품을 진열하고 있어요. 이게 청약인가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노점상인 경우에는 우리 가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밑도 끝도 없이 이 옷 주세요라고 할 미친놈은 없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5만 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청약인 거죠. 이 옷 주세요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뭐가요? 계약이 성립되니까 노점상이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인 거죠. 이에 반해서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이것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뭐죠? 청약이다. 왜냐하면 뭐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일일이 아가씨 이거 얼마요? 라고 물어보는 미친 사람은 이제는 없다. 그죠? 가격을 확인하고 그냥 리아가에 어떻게 팍팍 집어넣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가격도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청약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청약자가 나오고 3번 상대방이 나옵니다.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얘가 할 일 없이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커피를 뽑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청약자가 될 텐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죠. 따라서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뭐이기면 돼요? 특정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청약자 해가지고 특정인이어야 되고 밑에 뭐라고요?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3.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 요거는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승낙기간 해가지고 1번에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528줄 설명 드릴 겁니다. 박스 밑에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
2번 승낙해가지고 1번 청약과 그 내용이 일치돼야 되는데 2번 연착한 승낙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2번 승낙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승낙할지 말지는 뭐죠? 승낙자 마음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1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곳으로 본다. 요거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승낙자가 결정할 문제고 청약자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죠? 청약자가 되겠죠. 따라서 승낙은 청약자에게 승낙할 테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고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반복이 될 것이고요. 4번 승낙기간 또 나와 있네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고 없으면 뭐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또 나와 있죠. 연착된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2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죠?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3번 계약의 성립식인데 대화자와 격지자가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의사표시가 발송이 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뭐죠? 격지자. 의사표시가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대화자. 그럼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대화자는 항상 도달주의 전했어요. 그죠? 다만 격지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요?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뭐요? 발신주의인데 뭐가 발신이었죠? 대표적인 것이 답장이 발신주의였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낙선계약.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죠. 근데 승낙은 답장이기 때문에 언제 승낙한 거예요? 승낙을 발신한 때 승낙한 거니까 격지자 간에 계약해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되죠. 대화 전에 기억도 하지 마세요. 괜히 헷갈려. 그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의 통지를 뭐죠? 발송한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가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왜 또 중요한 게 또 빠져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좌측에서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했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의 통지를 뭐죠? 발송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죠? 모순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승낙 기간 내에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뭐가 돼요?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이것도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해제 조건은 뭐죠?
현재 지금은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발신 시 일단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 뭐죠? 유효하지만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한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걸 말로 쓰면 뭐죠? 승낙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계약의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내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5월 20일까지 승낙을 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언제 발신했냐면 예를 들어서 5월 12일 날 발신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5월 19일 날 도달했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됐어요?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시점은 5월 19일이 아니라 뭐죠? 5월 12일이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뭐예요? 발신한 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5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한 계약 효과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솔과 판례고 해제 조건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추가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5월 12일 날 발신했죠? 언제 도달됐어요? 5월 20일 날 도달됐죠? 근데 연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정도면 요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아니었나요? 우리가 등기 속달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빠르면 다음날 들어가잖아요. 8일이죠. 8일 동안이나 시간적 여유를 줬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뭐죠? 발송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좌측에 보면 법조문이 나와요. 좌측에 528조 2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외에 도달한 경우에 요겁니다.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170페이지요, 그죠? 170페이지. 안 넘어. 좌측, 왼쪽. 중간에 법조문. 다시 한번요.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뭘 발송인 때에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170페이지 170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다시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왜 못 찾지?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 5월 20일 날 바꿔보니까 며칠 날 보냈다고요? 5월 10일. 그러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뭐예요? 발송이었던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망. 청약자가 사망입니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뭘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왜요? 보통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뭐였기 때문에? 발송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이때는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물론 그 시점은 며칠이에요? 5월 12일 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리해 볼게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죠? 성립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일단 계약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죠. 따라서 만약에 5월 12일 날 발송을 했고 5월 19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점은 5월 19일이 아니라 뭐죠? 5월 12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승낙 기간을 지나서 5월 20일 날 도달됐다면 연착된 승낙이기 때문에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 5월 10일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매년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나오는 판례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뭐가 됐어요? 교차되고 있다. 그러면 굳이 별도로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3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는다 또는 책에다 낙서한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좌측 맨 밑에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안 때가 아니라 뭐죠? 그러한 행위가 있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죠? 성립되게 되고요. 우측의 판례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약관이 나오죠. 약간의 의의함을 읽어볼게요. 약관이라면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다수라는 말에 둥글뱅이를 쳐놓으시고요. 장차 체결을 할 때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것 목적으로 미리에다가 둥글뱅이 치시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에다가 둥글뱅이 치시면 돼요. 자, 일단 약관이라는 것은 결국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뭐죠? 약관이에요. 그래서 약관은 일단은 계약인데 특징은 뭐죠?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약관의 구성력 해가지고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약관도 뭐라고요? 계약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따라서 승낙을 받아야 약관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다만 이것을 완화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명백히 보여주고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하면 약관이 뭐죠?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1번과 2번을 수평적으로 따라 해놨는데 이런 거죠. 승낙이 뭐예요? FM.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뭐가 발생해요?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2번 예외해가지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2번이죠.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의 내용입니다. 약관이 특별히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하나는 약관 해석의 원칙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나오는데 일단 약관은 그 약관 의 옆에다가 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메모를 좀 해야 돼.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계약 자유 원칙 하면서 뭐 체결의 자유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약관을 통해서 거래나 이해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약의 내용을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못하죠. 약관을 따르게 되잖아요. 따라서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약관 해석의 원칙인데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뭐죠?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1.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밑을 주시고 밑에다가 불명확한 조항이죠. 약관의 내용 중에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있다면 작성한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자, 넘기지 마세요. 같이 넘기자고 그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자동차 보험에 뭐가 있었냐면 주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누가 주로 운전하는지를 고지하면요. 그 주로 운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7살 먹은 조카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주 운전자를 50대인 작은아버지로 고지하면 이 50대 작은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먼저 싸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고가 나면은 허위 고지란 이유로 보험 처리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뭐죠? 보험 처리 못 하겠다고 한 거겠죠. 그죠? 근데 보험회사가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 운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뭐죠? 명확하지 않죠. 얼마나 운전해야 그것이 주 운전자냐? 대단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게 돼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연전연패해가지고 다 보상처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거 없죠. 요새는 아주 명확하게 뭐로 끊고 있죠? 나이로. 34세 이상 운전 특약해가지고 나이를 끊는 이유는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때문에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죠. 밑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객관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죠?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다수를 상대할 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뭘 해줘야 돼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뭐죠?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객관적 해석이라는 원칙으로 용어가 쓰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고객 불이익 조항 축소 해석인데, 그 고객 불이익 조항이 아니라 뭐냐면 면책 조항이에요. 밑줄 주시고 뭐죠? 면책 조항.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사는 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면책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설명드리면 무면허 운전하게 되면 보험 처리 못 받죠. 이 면책 조항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때에 따라서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면책 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축소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무면허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예요? 보험 처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책 조항은 축소 해석한다는 원칙에 따라서요. 4번 수정 해석의 원칙 가입합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개별 약정 우선 원칙이죠. 일단 밑에다가 화살표 찍하시고 밑에 주시고 개별 약정 가능. 개별 약정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인쇄되어 있는데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인쇄된 내용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5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고요. 수정 해석의 원칙이란 말은 의미 없고요.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 하나 더 있죠. 그죠? 신의 성실.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용 자체는 없지만 약관 해석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건 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5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을 해석했더니 불공정해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1번에서 일부 무효에 특칙해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그 해당 부분만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참. 교재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은 유효함이 원칙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다만은 지워버리세요. 이거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그 해당 부분만 무효고,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전부가 싹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불공정 추정해가지고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끝이죠. 좀 쉬었다가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